제1화 야간고라도 가야지 니들이 사람이냐? 사람들은 말합니다.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요. 똑바르고 잘난 나무들은 일찌감치 제목으로 뽑혀나가 대궐 기둥이 되거나 먼 나라로 팔려가지만 못나고 휘어진 나무들은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조상의 묘등을 지키고 부모의 그늘이 되어준다는 뜻이지요. 우리 집엔 4그루의 나무가 자랐습니다. 3그루는 척박한 땅에서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자란 딸들이었고, 1그루는 온실 속에서 영양제만 먹고 자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귀한 아들이 대궐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 딸들이 밑거름이 되어 썩어 문드러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때 그 시절 고추 건조기가 웅웅거리며 돌아가던 경북 어느 시골 마을의 매캐한 공기 속에서 우리의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 여름의 끝자락. 경북의 한 시골 마을은 고추 수확으로 온통 붉은 빛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덕석마다 빨간 고추가 널려 있었고 집안까지 매운 기운이 스며들어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녁 상머리에서 아버지는 밥숟가락을 놓기도 전에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자욱한 연기 너머로 아버지의 눈길이 향한 곳은 이제 막 중학교 졸업을 앞둔 큰딸이었습니다. 야야 큰년아, 네 고등학교는 우짤락 하노? 큰언니는 밥그릇을 내려다보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건너마을 복순이네 딸은 이번에 구미공단에 있는 산업체 야간고 갔다더라. 낮에는 공장 가서 돈 벌고 밤에는 공부도 시켜준다 카대. 돈도 벌고 졸업장도 따고 그게 일석이조 아이가. 우리 집 형편에 니까지 인문계 보낼 여력이 어딨노. 막내는 이제 겨우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걔는 기어이 대학 보내야 안 되겠나? 큰언니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언니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전교권에서 노는 성적표를 받아올 때마다 아버지는 가시나가 공부. 자네가 뭐하노, 남동생이나 좀 가르치지라며 혀를 찼습니다. 아버지, 저 일반고 가고 싶어요. 야간고 가서 공장 일하면 공부는 언제 해요? 저 선생님 되고 싶단 말이에요. 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밥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덜컹거리는 숭늉 사발만큼이나 우리 자매의 가슴도 내려앉았습니다. 인연이 배떼지가 처불렀나? 남동생 유학자금은 누가 댈 끼고? 니들이 안 벌면 누가 버노? 제발 좀 가라, 니들이 사람이면 부모 고생하는 거 보고 야간고 가겠다 소리가 먼저 나와야지. 그날 밤 우리 세 자매는 골방에 모여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고추 건조기 돌아가는 소리에 묻혀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누구 집 딸은 효녀라서 돈 벌러 갔다더라. 우리 집 딸들은 왜 그리 이기적이냐며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심지어 학교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고등학교 진학 포기 각서를 쓰겠다고 난동을 부리기도 하셨죠. 하지만 우리 자매는 무서우리만큼 독했습니다. 큰언니가 선례를 남겨야 했습니다. 언니는 아버지 몰래 새벽마다 우유 배달을 하고 학교가 끝나면 이웃집 농사일을 도우며 제 손으로 입학금을 벌었습니다. 아버지가 책상을 엎으면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달빛 아래서 책을 읽었습니다. 결국 언니는 일반고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아버지는 끝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어린 남동생을 무릎에 앉히고 말씀하셨죠. 니는 저 누나들처럼 살면 안 된다. 니는 귀하게 커서 미국도 가고 큰 사람 돼야 한대. 아버지가 다 해줄게. 그 말은 우리 자매의 가슴에 주홍글씨처럼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원치 않는 일반고 졸업장을 따기 위해
남들보다 3배는 더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차비가 아까워 심리길을 걸어 다녔고 해진 운동화는 검정 매직으로 칠해가며 버텼습니다. 시간은 흘러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장을 받는 날에도 아버지는 이제 됐나? 이제 돈 벌러 나갈 끼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대학 꿈을 접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 지켜낸 것도 기적이었으니까요. 큰언니는 서울로 상경해 대법원 언저리의 작은 법무사 사무실 경리로 취직했습니다. 둘째 언니는 대구 시내의 경찰서 앞 타자기 치는 사무원이 되었고 막내인 저 또한 경기도의 작은 제조공장 경리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첫 월급을 타던 날 아버지는 전화기 너머로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딸들이 대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그 돈 보낼 때 막내 동생 통장으로 바로 넣어라. 걔 이번에 미국 유학 수속 밟는다 안 카나. 며느리 될 애도 같이 간다 카니 돈이 제법 들기다. 우리가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고 상사들의 구두를 닦으며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도록 타자기를 두드려 번 돈은 그렇게 태평양을 건너갔습니다. 동생이 미국에서 박사 소리를 들으며 스테이크를 썰 때 우리는 사무실 구석에서 찬밥에 물을 말아 먹었습니다. 세월은 야속하게도 정직했습니다. 차별 속에 자란 우리 세 자매는 모진 바람을 견디느라 뿌리가 깊어졌습니다.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운 것이지요. 큰언니는 성실함을 인정받아 법원 행정직 공무원 형부와 결혼했고 강남의 노른자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둘째 언니는 경찰 형부와 만나 대구 황금동에서 부자로 소문이 났고 저 역시 경기도에서 1차 하청업체를 운영하며 남부럽지 않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성공한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원하던 교수 아들이 돌아왔을 때 풍경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동생 부부는 둘 다 교수라는 번듯한 직함을 달고 귀국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입구에 현수막까지 걸며 세상을 다 얻은 듯 하셨죠. 하지만 그 잘난 아들은 부모님께 효도 한 번 할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요즘 대학 가도 불황이에요. 애들 키우고 품위 유지하려면 교수 월급도 빠듯합니다. 힘들어요, 정말. 입에 힘들다는 말을 달고 사는 아들을 보며 아버지는 8순이 넘은 나이에 다시 호미를 주셨습니다. 굽은 허리로 고추를 따고 콩을 털어 판 돈을 다시 아들네 통장으로 송금하십니다. 우리 딸들이 보내드리는 용돈조차 당신들 입에는 풀칠 한 번 안 하시고 고스란히 아들에게 가버립니다. 지금도 고향 집에 내려가면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막내가 교수가 돼서 체면이 선다. 근데 걔들이 참 힘들게 산다 아이가. 니들이 좀 도와줘라. 우리는 이제 화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늘진 방구석에서 눅눅한 고추 향을 맡으며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모르십니다. 아버지가 귀하게 키운 그 고든 나무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 늘 칭얼대지만 아버지가 발로 차고 꺾으려 했던 우리 굽은 나무들은 어느새 울창한 숲이 되어 아버지를 감싸 안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의 인생은 야간 고등학교의 어둠 속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을 뚫고 나왔기에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교수가 된 아들은 모르는 눈물 젖은 졸업장의 맛을 아는 우리 세 자매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제2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된 언니들. 사람의 손바닥에는 저마다의 지도가 있다고 합니다. 고생한 사람의 손바닥은 거칠고 딱딱한 굳은 살로 채워진 지도이고 귀하게 자란 사람의 손바닥은 보드라운 살결로 그려진 지도지요. 우리 세 자매의 손바닥은 19살이 되던 해부터 이미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던 야간 고등학교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선택한 일반고 졸업장을 손에 쥐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졸업장은 우리에게 훈장이자 동시에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통행증이었습니다. 동생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던 그해 여름, 우리 집의 시간은 두 갈래로 나뉘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양 너머에서는 화려한 꿈의 시간이, 그리고 이곳 시골집과 삭막한 도시의 사무실에서는 땀과 눈물로 빚어낸 인내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동생 기철이가 유학을 떠나기 전날 밤 시골집 마당은 잔칫집처럼 북적였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돼지를 잡고 술을 냈습니다. 우리 기철이가 미국 가서 박사 따오면 우리 집안도 이제 양반 가문 소리 듣는 기라. 내 논밭 다 팔아서라도 내 새끼 공부는 끝까지 시킬 기다. 취기가 오른 아버지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잔치상 뒤편 부엌대기처럼 전을 붙이고 설거지를 하던 우리 세 자매의 눈은 매운 연기 때문인지 자꾸만 젖어들었습니다. 기철이는 깨끗한 옷을 입고 어른들의 덕담 속에 웃고 있었고, 우리는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생은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의 손에 두툼한 흰 봉투를 쥐어주며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아버지가 판 논값뿐만 아니라 큰언니가 1년 동안 법무사 사무실에서 커피 심부름과 서류 정리를 하며 모은 적금, 그리고 둘째 언니와 제가 몰래 보탠 비상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동생이 떠난 텅 빈 방을 보며 큰언니가 말했습니다. 기철아,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누나들이 여기서 다 책임질게. 너 하나라도 우리처럼 안 살면 된다.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차별받고 자랐기에 오히려 더 끈끈해진 아버지는 몰랐던 우리 자매들만의 지독하고도 숭고한 사랑 말입니다. 서울 법무사 사무실의 큰언니, 대구 경찰서 앞 사무실의 둘째 언니, 그리고 경기도 공장의 나. 우리는 각자의 도시에서 미쓰리로 불렸습니다. 큰언니의 일과는 새벽 6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법원 문이 열리기도 전에 사무실에 출근해 난로를 피우고 삐걱거리는 책상들을 일일이 닦았습니다. 변호사와 사무장들의 구두를 닦아 나란히 정렬해 두는 것도 언니의 몫이었죠. 미쓰리, 여기 커피 한 잔. 설탕 2프림 둘 알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타자기를 두드려 공소장과 답변서를 쳐내느라 언니의 손목은 늘 파스 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남들 다 나가는 식당 대신 언니는 서랍장에 숨겨둔 식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멸치볶음 한 조각에 찬밥을 먹으면서도 언니는 동생에게 보낼 편지를 썼습니다. 기철아, 누나는 잘 지낸다. 서울은 참 화려하고 밥도 맛있다. 너 거기서 배 줄이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어라. 이번 달 월급 타면 좀 더 보낼게. 언니의 편지는 늘 거짓말투성이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10원짜리 자판기 커피 한 잔도 손을 떨며 참았으면서 말입니다. 어느 비오는 오후였습니다. 큰언니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러 가다가 구두 밑창이 떨어지는 바람에 빗물에 젖은 채 길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다해진 구두 사이로 차가운 빗물이 스며들자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나도 공부하고 싶었는데, 나도 예쁜 옷 입고 학교 다니고 싶었는데. 길가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언니 앞에 우산 하나가 씌워졌습니다. 법원 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지금의 형부였습니다. 괜찮으세요? 구두가 많이 낡았네요. 우선 제 우산이라도 쓰고 가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언니의 굳어버린 마음을 녹였습니다. 형부는 언니의 성실함과 깊은 속내를 알아봐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퇴근 후 도서관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형부는 언니에게 책을 빌려주었고 언니는 형부에게 직접 싼 김밥을 건넸습니다. 언니의 연애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좋아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버지는 첫마디가 이거였습니다. 그 공무원 총각 집안은 좀 사나? 기철이 유학비 보태줄 형편은 되나? 언니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울지 않고 웃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이렇구나라는 깨달음이 슬픔을 넘어선 해탈이 된 것이지요. 언니는 형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밑으로 동생이 셋이에요. 전 끝까지 그들을 책임져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나요? 형부는 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켜온 가족들을 이제 내가 같이 지켜줄게요. 둘째 언니와 저도 쉬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 경찰 공무원들의 수발을 들던 둘째 언니는 특유의 싹싹함으로 인맥을 넓혀갔고 저는 경기도 공장에서 격리 일을 하며 제조 공정의 생리를 몸소 익혔습니다. 매달 말일이면 우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단체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나 이번 달에 보너스 조금 더 받았어. 이거 합쳐서 기철이한테 보내자. 야, 니 쓸 거는 좀 남겨뒀나? 막내야, 너 신발 구멍 났다며. 그건 사신어라. 우리는 서로의 고달픔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서로의 지갑을 걱정하며 자신의 지갑을 털었습니다. 동생 기철이는 미국에서 가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금발의 친구들과 웃고 있는 모습,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는 모습. 그 사진들은 우리 자매에게는 종교와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못다 이룬 꿈을 동생이 대신 이루고 있다는 대리 만족. 그것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죠.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동생의 편지는 갈수록 짧아졌고 요구하는 송금액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누나, 여기 물가가 너무 올라서 며느리랑 같이 공부하려니 생활비가 부족해. 우리는 허리띠를 더 졸라맸습니다. 아버지는 아예 농사지은 쌀까지 팔아 동생에게 보내셨죠. 딸들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었고 동생의 공부는 성역이었습니다. 이화의 막이 내릴 무렵 큰언니는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은 아니었지만 우리 세 자매는 그날 가장 많이 웃고 가장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바닥을 확인했습니다. 타자기 자판 자국이 남은 손, 볼펜 잉크가 묻은 손, 서류 뭉치에 베인 상처가 가득한 손. 그 못생긴 손들이 모여 동생의 박사 가운을 짓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식장에서 아들 자랑에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기철이가 미국서 공부만 안 했어도 오늘 여기 왔을 텐데 바빠서 못 왔다며 아쉬워하셨죠. 그날 미국에선 동생의 즐거운 파티 소식이 들려왔지만 언니의 결혼식장에 동생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아니, 우리는 자매였으니까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차별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누구도 나를 챙겨주지 않으니 우리가 우리를 챙겨야 한다는 무서운 연대감을 배웠습니다. 그 연대감이 훗날 우리를 강남으로, 황금동으로,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될 줄은 그때의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태평양 건너로 날아간 흰 봉투들.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 청춘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결혼 후 강남에서 억척스럽게 재테크를 배우며 집안을 일으키는 큰언니. 대구 황금동에서 경찰 가족의 자부심으로 밑바닥부터 불을 쌓아가는 둘째 언니. 그리고 공장 격리에서 직접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여사장으로 변신하는 막내의 치열한 30대가 펼쳐집니다. 한편 동생 부부의 귀국 소식이 들려오며 가족 간의 미묘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제3화 척박한 땅에 뿌린 꽃씨.
창밖으로 보이는 황금동의 야경은 화려합니다.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이곳에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갖기까지 내가 흘린 눈물은 낙동강 물줄기보다 깊었을 겁니다. 거실 한편에 놓인 세 자매의 빛바랜 고등학교 졸업 사진을 봅니다. 단발머리에 촌스러운 교복을 입고 수줍게 웃고 있는 우리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18살 소녀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했던 차별이라는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니는 공부해서 뭐하노? 야간고 가서 공장 돈이나 벌어와라. 아버지는 늘 큰언니의 책상을 치우며 소리치셨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호롱불 밑에서 영어 단어를 외웠고 기어이 일반고 졸업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자마자 언니가 향한 곳은 서울행 야간 열차였습니다. 언니의 서울 생활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구로공단 근처 단칸방에서 서너 명이 칼잠을 자며 사무실 격리로 취직했죠. 첫 월급 8만 원. 언니는 그 돈에서 차비만 빼고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미국 유학을 꿈꾸던 남동생의 학원비가 언니의 점심값이었고 동생의 새 운동화가 언니의 구멍난 양말이었습니다. 언니는 당시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형부를 만났습니다. 형부는 언니의 검소함과 강인함에 반했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도 언니는 강남 한복판에서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남들은 강남 사모님이라 부르지만 언니는 지금도 시장통에서 콩나물 100원을 깎습니다. 그 짠순이 기질이 지금의 강남 부자를 만들었지만 사실 그건 가난이 뼈에 사무친 사람만이 가진 슬픈 본능이었습니다. 언니는 가끔 말합니다. 야야, 나는 강남 아파트보다 우리 고향집 뒷동산이 더 무섭다. 거기 내 눈물이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나 역시 언니의 뒤등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둘째인 나에게 더 모질었습니다. 큰애가 절에 독하니 너라도 야간고 가서 집안 살림 보태라 하셨죠. 나는 매일 새벽 산길을 달려 등교했습니다. 혹여나 아버지가 학교에 못 가게 붙잡을까봐 무서웠거든요. 고등학교 졸업 후 나는 대구로 내려와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직으로 근무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만난 남편은 무뚝뚝한 경찰관이었습니다. 봉급은 뻔했지만 우리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범인을 잡으러 밤거리를 헤맬 때 나는 가계부를 쓰며 10원 한 장 아꼈습니다. 황금동의 첫 아파트를 계약하던 날 나는 언니와 막내를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는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삼겹살을 구우며 울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보셨으면 좋겠다. 야간고 안 가도 우리 이렇게 번듯하게 잘 사는데. 형부와 우리 남편 그리고 막내 제부까지. 우리 자매들은 서로의 남편을 형제처럼 챙겼습니다. 우리가 친정에서 못 받은 내 편이라는 든든함을 서로에게서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픈 손가락은 막내였습니다. 막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쯤엔 집안 형편이 조금 나아졌음에도 아버지의 아들 사랑은 도를 넘었습니다. 막내의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죠. 하지만 막내는 우리 중 가장 영리했습니다. 언니들의 도움으로 고등학교를 마친 막내는 작은 공장의 사무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지금의 제부를 만났고 둘은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납기일을 맞추고 거래처 사장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막내는 독해졌습니다. 결국 S전자의 1차 하청업체라는 명성을 얻었을 때 막내는 고향집에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돈 많이 벌어요. 아들보다 제가 더 많이 벌어요. 그 외침은 승전보가 아니라 평생을 억눌려온 서름의 폭발이었습니다. 막내는 이제 명절마다 부모님께 수백만 원의 용돈을 드립니다.
아버지는 그 돈을 받으면서도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교수 노릇하느라 돈이 많이 들 텐데 라며 그 돈을 다시 아들에게 보낼 궁리를 하십니다. 막내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돈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막내가 아버지를 이기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우리의 희생을 먹고 자랐습니다. 미국 유학, 박사 학위, 그리고 교수 부부. 집안의 경사였고 마을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이 환영한 동생의 입에서는 단 한 번도 누나들 고마워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에 붙은 말은 요즘 대학가가 힘들다, 애들 키우기 벅차다는 징징거림 뿐입니다. 동생은 모릅니다. 큰언니가 공무원 남편 뒷바라지하며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지켰는지, 내가 경찰 아내로 살며 매일 밤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며 기도했는지, 막내가 사업가로 성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는지. 동생 눈에는 우리가 그저 운 좋게 돈 많은 남편 만나 잘 사는 누나들로 보일 뿐입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아직도 농사를 지어 쌀이며 고추며 푼돈까지 동생에게 보냅니다. 교수는 품위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동생의 말 한마디에 노부모는 뼈마디가 휘어지도록 일합니다. 우리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미어집니다.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아들밖에 모르는 아버지의 눈먼 사랑이 가여워서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성공한 자매들이라 부르지만 우리의 성공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물 자국을 닦아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큰언니가 아프면 내가 달려가고 내가 힘들면 막내가 손을 내밉니다. 아버지는 늘 곧게 뻗은 낙엽송 같은 아들만 바라보셨지만 정작 선산을 지키고 부모님의 곁을 지키는 건 모진 풍파에 허리가 휘어버린 우리 굽은 나무들입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아들 걱정 놓으세요. 여기 아버지가 야간고 가라던 딸들이 아버지 인생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있잖아요. 노을이 지는 황금동 거실에서 나는 오늘도 친정 식구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깁니다. 언니 막내야. 이번 주말에 엄마 아버님 모시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우리가 있잖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한국 현대사를 살아온 여성들의 끈끈한 연대와 부모님에 대한 애증을 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제사와 마르지 않는 샘물, 그리고 빈독. 우리 집의 새벽은 언제나 아버지의 기침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여든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아버지는 습관처럼 밭으로 향합니다. 당신의 무릎 연골은 이미 닳아 없어졌고 허리는 나처럼 굽어 땅바닥에 닿을 듯하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굽은 등이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아직 내 아들에게 줄 것이 남았다는 집념. 이번 부모님 생신은 여느 때보다 떠들썩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를 따고 나란히 교수가 된 막내 남동생 부부가 입국했기 때문입니다. 온 동네엔 교수 아들 온다는 소문이 자자했고 아버지는 일주일 전부터 대문 앞 자풀을 뽑으며 손님 맞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떠들썩한 잔칫날의 끝이 이토록 쓸쓸할 줄은 우리 세 자매 중 누구도 감히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야야, 기철이 온단다. 국은 소고기 무국으로 끓이고 고기는 제일 좋은 부위로 내와라. 어머니의 목소리엔 설렘이 가득했지만 그 설렘을 현실로 만드는 건 우리 세 자매의 몫이었습니다. 큰언니는 강남에서 새벽같이 달려와 앞치마를 둘렀고 나는 대구에서 챙겨온 전복을 손질했습니다. 막내는 사업체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최고급 과일 상자를 들고 나타나 부엌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땀을 흘리며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부엌 근처엔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대문 밖 길목에 서서 먼지 날리는 길만 바라보셨죠. 마침내 동생의 외제차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아버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달려나가셨습니다. 어이구, 우리 박사님 오셨나? 우리 교수님 오셨어. 아버지의 그 환대에 부엌에서 전을 부치던 막내의 뒤집개 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교수님은 무슨?
우리 언니들이 보낸 용돈으로 유학 간 동생인데 아버지는 참 너무하시네. 언니는 말없이 막내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참으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언니의 입술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상이 차려졌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듯한 진수성찬이었지만 대화의 주인공은 오직 동생 부부였습니다. 동생은 미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상했는지, 그리고 지금 대학에서 교수 노릇하기가 얼마나 위험 있는 일인지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서사의 끝은 늘 약속이라도 한 듯 부족함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대학 사정이 정말 안 좋아요. 연구비는 삭감되고 물가는 오르는데 애들 교육비는 천문학적으로 들고 정말 숨이 턱턱 막힙니다. 올케의 그 말에 밥상을 채우던 온기가 순식간에 식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멈추고 아들의 얼굴을 살피셨습니다. 그래, 교수는 품위 유지비가 많이 든다더니 박사님 노릇하기가 참으로 고달픈 모양이구나.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윗목에 놓아두었던 낡은 가죽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세 자매가 매달 정성껏 보내드린 용돈이 꼬깃꼬깃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뭉칫돈을 동생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된다만 손주들 학원비에라도 보태라. 나는 늙어서 돈 쓸 데도 없다. 그 광경을 보던 막내가 결국 참지 못하고 숟가락을 탁자에 내던지듯 놓았습니다. 아버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기철이를 주세요. 언니가 강남에서 아끼고 아껴 보낸 거고 둘째 언니가 경찰 공무원 형부 봉급 쪽에서 보낸 거예요. 기철이는 교수잖아요. 둘이 벌면 우리보다 훨씬 많이 벌 텐데 어떻게 아버지 그 흙 묻은 돈을 받아요? 방 안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생은 얼굴이 붉어진 채 헛기침을 했고 아버지는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기철이는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는 사람이야. 기가 살아야 학문도 하는 법이지. 고졸인 니들이 뭘 안다고. 고졸. 그 단어는 우리 세 자매의 심장에 박힌 오래된 가시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가시를 너무나 쉽게 다시 찔러 넣으셨습니다.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동생 부부는 바쁜 일이 있다며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아버지는 서운한 기색도 없이 창고에 모셔두었던 제일 좋은 고춧가루와 햅쌀, 들기름을 박스 가득 실어주셨습니다. 야야, 이거 가서 꼭 너희 식구들만 먹어라. 딴 사람 주지 말고. 나는 속이 상해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화장실 앞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통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말도 마. 시댁 오면 정말 미치겠어. 시누이들은 자기들이 돈 좀 벌었다고 대놓고 유세 부리는데 무식해서 말이 안 통해. 아버님은 또 저 퀴퀴한 냄새 나는 고춧가루랑 쌀을 박스 가득 실어주셨다. 저거 서울 가서 쓰레기장에 버리는 것도 일이야. 기철 씨는 왜 여기서 힘들다는 소리를 해서 저 꾀재재한 돈 봉투를 받는지 몰라. 창피해 죽겠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참으며 가꾼 곡식들, 당신의 식탁엔 올리지도 못하고 아껴둔 그 정성들이 그들에게는 버려야 할 쓰레기였고 우리 딸들의 눈물 젖은 진심은 꾀재재한 돈이었습니다. 나는 차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어 뒤돌아 뛰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동생의 차가 멀어지고 집안에는 폭풍이 지나간 듯한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두고 간 양주병을 만지작거리며 흐뭇해하셨고 어머니는 텅 빈 냉장고를 보며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 세 자매는 시골집 작은 골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우리 앞에는 화려한 양주 대신 시장에서 사온 소주 몇 병과 식어버린 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언니, 나 오늘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막내가 소주를 들이키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왜 무식해? 우리가 왜 고졸이야? 우리도 공부하고 싶었잖아. 아버지 위해서, 기철이 위해서 우리가 포기한 거잖아. 큰언니는 말없이 막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언니의 손은 거칠고 단단했습니다. 대법원 공무원 아내로 강남에서 우아하게 사는 것 같지만 언니의 손마디는 그 시절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던 시절의 굳은 살이 여전했습니다. 막내야, 우리가 참아야지. 아버지는 평생 가난에 지친 분이다. 아들이 교수가 된 게 본인 인생의 유일한 보상이라 믿고 싶으신 게야.
우리가 잘 사는 건 그냥 운인 거고 아들이 잘 된 건 실력이어야 아버지가 견디시는 거다. 나는 언니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언니, 그래도 너무하다. 우리가 보낸 쌀이랑 고춧가루 서울 가면 며느리가 다 버린대.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서로의 삶이 너무나 가여워서 흘리는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큰언니는 부엌에 낡은 가스레인지를 닫고 찬장을 정리하며 유통기한 지난 양념들을 새 것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찔러주었던 봉투보다 2배는 더 두툼한 봉투를 어머니 쌈짓주머니에 몰래 넣어드렸습니다. 엄마, 이건 아버지가 준 돈이랑 다른 거야. 꼭 엄마 맛있는 거 사 먹어. 기철이 주지 말고. 막내는 아버지가 실어주려다 남은 고추 박스를 자기 차에 실었습니다. 아버지, 이 고추 내가 가져가서 우리 회사 직원들이랑 나눠 먹을게요. 우리 아버지가 지은 고추가 세계 최고라고 자랑할 거예요. 아버지는 짐짓 화난 척 박사님 줄 것도 모자란다며 타박하셨지만 딸의 칭찬에 입가엔 감출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는 고갯마루를 내려오며 서로의 차 창문을 열고 크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들은 박사 학위를 가졌고 교수라는 화려한 이름을 얻었지만 그는 영원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라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다시 채우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곁에서 묵묵히 뿌리를 내리고 땅을 지탱하는 굽은 딸들의 이슬 같은 사랑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이제 압니다. 아버지는 평생 곧게 뻗은 낙엽송 같은 아들만 바라보며 사셨지만 정작 바람 부는 날 선산을 지키고 부모의 그늘이 되어주는 것은 모진 풍파에 허리가 휘어버린 우리 자매들이라는 사실을. 언니, 도착하면 문자해. 다음 주에 대구에서 보자. 우리는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강남으로, 황금동으로, 그리고 치열한 사업장으로. 하지만 우리 마음속엔 이제 단단한 옹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옹이는 상처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제오화 무너진 우상, 그리고 굽은 기둥. 자식은 부모의 등에 업혀 세상을 배우고 부모는 자식의 등 뒤에서 늙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달랐습니다. 우리 세 자매는 아버지의 등에 업혀본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대신 우리는 아버지의 매서운 눈길과 야간꼬나 가라는 차가운 핀잔을 견디며 스스로 걷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반면 우리 집의 유일한 아들이자 아버지가 평생을 걸어온 우상이었던 기철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굽은 등을 디딤돌 삼아 바다 건너 미국으로, 그리고 교수라는 화려한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 당신의 마지막 진해까지 짜내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견고하던 우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건 어느 뜨거운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또 그놈의 고추였습니다. 교수가 된 아들이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 애들 과일 하나 사주기도 겁난다는 넋두리를 전화로 늘어놓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여든이 넘은 노구로 뙤약볕 아래 나갔습니다. 기철이네 보내야 한다. 그놈 자식들이 이 하레비 고추 먹고 공부해야 한다. 어머니의 만류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습도 90%가 넘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고추를 따다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발견됐을 때는 이미 탈진과 뇌졸중 전조 증상이 겹친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대구 황금동에서 점심을 먹던 나도, 강남에서 손님을 만나던 언니도, 공장에서 납기일을 맞추던 막내도 모든 일을 제쳐두고 안동의 한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초라하게 누워 계셨습니다. 그토록 기세등등하게 딸들을 호령하던 호랑이 같은 아버지는 간대없고 그저 뼈만 남은 늙은 노인 하나가 거친 숨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서울에 있는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철아, 아버지 쓰러지셨다. 당장 내려와라.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목소리는 슬픔보다는 당혹감과 귀찮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나, 나 지금 학기 중이라 특강도 있고 논문 심사도 있어. 며느리도 이번에 정교수 심사 기간이라 꼼짝도 못해. 아버지는 좀 어떠셔? 많이 안 좋으신 거야? 막내가 전화기를 뺏어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아버지가 너 주겠다고 고추 따다 쓰러지셨어. 지금 특강이 문제야? 논문이 문제냐고. 결국 동생 부부는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슬픔에 젖은 얼굴이 아니라 마치 숙제를 하러 온 학생처럼 피곤에 찌든 얼굴로 말입니다. 더 가관인 건 병원비와 간병 문제를 논의할 때였습니다. 큰언니가 아버지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 간병인도 써야 하고 비용이 꽤 들 거야 라고 말을 꺼내자 동생 천은 기다렸다는 듯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희 사정 아시잖아요. 교수라고 해도 겉만 번지르르 하지 융자금 갚고 애들 뒷바라지하면 남는 게 없어요. 게다가 저희는 공무원인 형부나 사업하는 막내 아가씨처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 병원비는 누님들이 좀 감당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는 나중에 아버님 모시는 거라도 신경 쓸게요. 나중에라는 말처럼 비겁한 단어가 또 있을까요?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가는 아버지를 앞에 두고 교수는 품위 때문에 돈이 없고 장사하는 누나들은 돈이 많으니 너희가 내라는 그 논리에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생 부부가 다시 서울로 돌아간 뒤 병원 옥상에서 우리 세 자매는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나눠 마셨습니다. 언니 봤지? 아버지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우상이 저런 껍데기였어. 막내가 쓴 커피를 삼키며 말했습니다. 큰언니는 먼 하늘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철이 탓해서 뭐하겠노? 우리가 그렇게 키운 거나 다름없다. 아버지가 저놈 기 살려준다고 우리를 깎아내릴 때 우리도 그냥 참았잖아. 나는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아버지한테 아들 기대하게 하지 말자. 아버지가 평생 기다려온 아들의 효도는 신기루 같은 거야. 우리가 그냥 아버지를 지키자. 야간고 못 가서 한 맺혔던 그 딸들이 아버지를 살리는 기둥이 되어보자고. 그날부터 우리 세 자매의 아버지 살리기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큰언니는 강남 아파트 살림을 제쳐두고 병실 간병을 자처했습니다. 나는 대구에서 몸에 좋다는 약재와 전복을 공수해 매일 죽을 쏟고 막내는 사업체 자금을 융통해 병원비 걱정 없게 선결제를 해버렸습니다. 일주일 뒤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눈을 뜨셨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버지가 가장 먼저 찾은 이름은 역시나 기철이는 이었습니다. 그때 곁을 지키던 큰언니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지만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기철이 지금 바빠요. 논문 써야 한대요. 아버지 병원비, 수술비, 간병. 그거 다 아버지가 공장이나 가라던 딸들이 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아들 찾으세요. 아버지가 지키고 싶어 했던 선산, 그 선산 지키는 건 아들이 아니라 저기 굽어버린 우리 딸들이라고요. 아버지는 멍한 눈으로 우리 세 자매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외면했던 딸들의 거친 손, 주름진 눈가, 그리고 당신을 향한 지독한 사랑이 담긴 눈동자.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굵은 눈물 방울만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미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신의 평생 우상이 무너진 것에 대한 허탈함이었을까요? 아버지는 퇴원 후 예전처럼 고추 농사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딸들이 올 때마다 대문 밖까지 마중 나와 조심해서 오느라 고생했다며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아들은 여전히 전화로 학교 일이 힘들다며 징징거리지만 이제 아버지는 그 소리에 봉투를 준비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래 힘들면 쉬엄쉬엄 해라. 나는 내 딸들이 잘 챙겨줘서 걱정 없다며 전화를 끊으십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요. 부모의 진액을 빨아먹으며 화려하게 꽃 피운 백합보다 모진 비바람 다 맞으며 부모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굽은 소나무가 진짜 가족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대구 황금동에서 강남에서 사업장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언니, 아버지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모셔가기로 했어. 언니는 좀 쉬어. 막내야, 너 너무 무리하지 마라. 우리가 있잖아. 우리는 이제 슬프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늦게나마 우리를 알아봐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이 험한 세상을 자수성가로 버텨온 그 자체로 이미 위대한 꽃임을 우리 스스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제육화 유산보다 깊은 유산. 죽음의 문턱을 밟고 돌아온 아버지는 평생 당신을 지배했던 아들이라는 우상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홀로 보낸 수많은 밤, 아버지는 당신의 기억 속을 유영하며 두 가지 풍경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정성껏 물을 주었으나 정작 갈증이 날 때 등을 돌린 고든 나무였고, 다른 하나는 당신이 발로 차고 도끼질을 했음에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그늘을 만들어준 굽은 나무들이었습니다. 퇴원 후 첫 명절, 아버지는 우리 세 자매와 남동생을 모두 집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가진 마지막 것을 정리하려 하셨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가장 추악한 욕망과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동시에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불러 모았다는 소식에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평소 바쁘다던 남동생 기철이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학교 일이 산더미 같은데 아버지가 꼭 오라고 하셔서 겨우 시간을 냈다며 생색을 냈습니다. 올케는 한술 더 떠 아버지가 가진 논과 밭, 그리고 현재 살고 계신 집의 공시지가를 미리 알아본 듯한 눈치였습니다. 아버님 몸도 안 좋으신데 이제 시골 생활 정리하시고 저희 근처 실버타운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여기 땅들이랑 집 정리하면 서울 근교에 괜찮은 곳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 차액은 저희가 애들 유학 자금으로 좀 쓰고 나중에 아버님 모실 때 보태면 되잖아요. 올케의 입에서 나온 실버타운과 유학 자금이라는 단어에 큰언니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만 태우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내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정리를 해야지. 기철아, 너는 내가 평생 논 팔고 밥 팔아 박사 만들었으니 이 집과 남은 땅은 누나들에게 나눠주려 한다. 내 생각은 어떠냐? 그 순간 동생의 얼굴에서 인자한 교수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나들은 이미 시집가서 부자로 잘 살고 있잖아요. 장녀인 큰 누나는 강남에 건물이 있고 둘째 누나나 막내도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 장남인 저한테 이 집을 물려주셔야 제가 나중에 제사도 지내고 선산도 지키죠. 누나들이 뭘 안다고 재산을 나눠 가집니까? 동생의 장남 타령에 막내가 결국 폭발했습니다. 막내는 찻상을 발로 차듯 밀어내며 일어섰습니다. 야, 이기철. 내가 말하는 그 제사가 뭐야? 1년에 한 번 와서 절만 하고 누나들이 차려놓은 밥 먹고 가는 게 제사야? 선산? 아버지가 병원비 없어서 손 떨 때 너 어디 있었어? 누나들이 야간고 가라는 소리 들으면서 겨우 일반고 가고 힘들게 돈 벌러 다닐 때 너는 그 돈으로 미국 가서 스테이크 썰었잖아. 근데 이제 와서 재산? 내가 인간이야? 동생은 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누나들이 여자니까 희생한 거지. 내가 잘 돼야 집안이 사는 거라며 아버지가 시킨 거잖아.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난리야? 그때였습니다. 평소 가장 온화하던 큰언니가 나직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철아, 아버지가 시킨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거야. 너 하나 박사 만들면 우리 아버지 어깨 좀 펴지실까봐 우리가 우리 인생 갈아 넣어서 너 뒷바라지한 거야. 근데 너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보다 당연한 권리를 먼저 찾는구나. 교수가 되어서 배운 게 고작 그거니? 며느리까지 가세해. 형님들이 너무 감정적이시네요. 라며 끼어들자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고성이 오가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아들이라는 농사의 결실이 고작 이 비참한 다툼이라는 사실에 아버지는 가슴을 쥐어뜯으셨습니다. 조용히 해라. 다들 조용히 해. 아버지가 지팡이로 방바닥을 내리치셨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안방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보자기 뭉치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몇 개와 도장, 그리고 아버지가 비뚤비뚤한 글씨로 적어 내려간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기철아, 너는 내가 박사 만들어준 걸로 내 유산은 다 받아간 게다. 더 이상 내 몫은 없다. 그리고 딸들아. 아버지는 우리 세 자매를 보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내 미안하다. 야간고 가라고 등 떠밀고 너희 월급 봉투 뺏어서 아들놈 입에 넣어줄 때 내 마음도 사실은 아팠다. 그런데 그래야만 이 지독한 가난에서 우리 집안이 벗어날 줄 알았다. 내 무식해서 너희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이 돈 너희가 매달 보낸 용돈 한 푼 안 쓰고 모은 거다. 이건 내 재산이 아니라 너희들 눈물이다. 이걸로 너희끼리 나눠 가져라. 보자기 안에는 우리가 매달 보내드린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둔 통장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주려고 모은 게 아니라 언젠가 딸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건네주려고 그 흙 묻은 돈들을 지켜오셨던 겁니다. 동생 부부는 아버지가 완강하게 나오자 분을 참지 못하고 짐을 챙겨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라는 독서를 남긴 채 말이죠. 마당에 남겨진 것은 우리 세 자매와 기운 없이 앉아 계신 아버지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발치에 모여 앉았습니다. 막내는 아버지의 무릎을 베고 아이처럼 울었고 큰언니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돈 필요 없어요. 우리 이미 잘 살아요. 아버지가 우리 미안해하는 거 알았으니까 그거면 됐어요. 나는 아버지의 굽은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야간고 안 가서 서운했던 거 오늘 다 풀렸어요. 아버지가 우리 손 잡아주니까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아버지는 딸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으셨습니다. 야야,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딱 맞구나. 내 평생 고든 나무만 키우려 애썼는데 정작 내가 쓰러질 때 나를 받아준 건 너희들이야. 내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것 같다. 그날 밤 우리 세 자매는 시골집 마당에서 고기를 굽고 소주를 마셨습니다. 남동생이 떠난 빈자리는 씁쓸했지만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우리 자매들의 단단한 연대와 아버지의 진심 어린 참여였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남동생은 교수가 되어 세상의 인정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가장 소중한 가족의 온기라는 학위는 따지 못했다는 것을요. 반면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세상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았던 우리 딸들은 이제 누구보다 큰 그늘을 가진 넉넉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강남으로 돌아가는 큰언니의 차 안에서, 대구 황금동으로 향하는 나의 차 안에서, 그리고 막내의 사업장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얘들아, 고생 많았다. 우리 아버지가 주신 그 통장, 우리 쓰지 말고 모아서
아버지 명의로 장학재단이나 하나 만들까? 힘들게 공부하고 다니는 애들 돕게. 오, 언니 대박. 나도 찬성. 우리 아버지가 최고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은 통장 속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일깨워준 용서와 긍지였습니다. 굽은 나무는 비록 모양은 볼품 없을지 몰라도 그 뿌리는 누구보다 깊고 단단하게 땅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있기에 선산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세 자매는 이제 이 선산을, 그리고 아버지를 지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인한 굽은 나무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제7화 진정한 귀향.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의 결실은 자식이 부모보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로 결정된다고요. 하지만 우리 집의 긴 터널을 지나오며 깨달은 것은 인생의 진짜 결실은 누가 마지막까지 그 곁을 지키며 온 길을 나누느냐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산 상속 문제로 한바탕 폭풍이 몰아친 후 우리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전 재산이었던 통장을 딸들에게 넘기셨고 아들은 후회할 것이라는 저주 같은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평생 숨겨왔던 진정한 가족애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동생 기철이가 떠난 뒤 시골집 마당은 오히려 전보다 더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줄 고추를 따기 위해 무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딸들이 올 때 같이 나누어 먹을 쌈 채소를 가꾸고 마당 한편에 손주들이 놀 수 있는 작은 평상을 만드셨습니다. 큰언니는 주말마다 강남에서 밑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내려와 아버지의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아버지, 이건 기철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혼자 다 드셔야 해. 알았지? 언니의 잔소리에 아버지는 허허 웃으시며 야야, 내가 이 많은 걸 다 먹으면 배 터진다고 너스레를 떠십니다. 나는 대구에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시장 곰탕을 사오고 막내는 사업체 일로 바쁜 와중에도 아버지의 낡은 보일러를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집안 곳곳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야간고를 가라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모진 세월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단단해졌고 이제는 아버지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그늘이 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지 1년쯤 되었을 때 연락이 두절되었던 기철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교수로서의 위험은커녕 초췌함과 좌절감이 가득했습니다. 대학 내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고 무리하게 투자했던 아파트 대출 이자가 감당하기 힘들 수준에 이르자 결국 다시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죽고 싶어요. 혜영이랑은 별거 중이고 은행에서는 매일 독촉 전화가 와요.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버지가 누나들 주신 그 땅 조금만 담보로 잡게 해주시면 안 돼요? 마루 끝에 앉아 그 소리를 듣던 우리 세 자매는 기가 찼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동생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이구 내 자식아 하며 당장 통장을 내주셨을 아버지가 이번에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기철아, 너는 아직도 내 누나들이 왜 저렇게 굽은 등으로 나를 지키는지 모르겠느냐? 나는 내 누나들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더구나. 이 아이들은 제 살을 깎아 나를 먹였고 너는 내 뼈를 깎아 내 화관을 만들었다. 이제 내게 남은 건 저 딸들의 눈물뿐이다. 그건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단호하게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지막 부성애였습니다.
기철이는 마당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 통곡 소리는 그동안 우리가 흘렸던 눈물의 양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주신 통장을 의미 있게 쓰기로 했습니다. 큰언니의 제안으로 우리는 고향군청에 나무 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 우리처럼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 하거나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녀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장학회 설립날 아버지는 정장 차림으로 연단에 서셨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곧게 뻗은 나무만 나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딸들을 모질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비바람을 막아준 건 모진 풍파에 굽어버린 내 딸들이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내 딸들의 눈물이고 긍지입니다. 여러분도 굽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굽은 나무가 진짜 숲을 지킵니다. 장내에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우리 세 자매는 맨 앞줄에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비 온 뒤 씻겨 내려가는 듯한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그해 봄 아버지는 우리 세 자매를 데리고 선산에 오르셨습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드신 아버지를 우리가 양쪽에서 부축했습니다. 큰언니가 오른쪽, 내가 왼쪽, 그리고 막내가 뒤에서 아버지를 밀어드렸습니다. 야야, 저기 좀 봐라. 저 나무들 보이지? 아버지가 가리킨 곳에는 수십 년 된 소나무들이 제각각의 모양으로 서 있었습니다. 태풍에 꺾여 옆으로 누운 나무 바위 틈을 뚫고 나오느라 기묘하게 휜 나무. 하지만 그 나무들이 모여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고든 전나무가 비싸다고 하지만 나는 저렇게 굽은 소나무가 더 좋구나. 저 굽은 모양이 바람을 이겨낸 훈장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내 인생의 훈장이다. 아버지는 그날 우리 세 자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다시 소녀처럼 웃었습니다. 비록 아들은 저 멀리서 여전히 자신의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지지 못한 진짜 가족이라는 보물을 우리는 이미 가졌으니까요. 인생이라는 긴 드라마에서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위해 조연으로 살아야 했던 우리 세 자매. 하지만 드라마의 마지막 회가 지나고 나니 알겠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화려한 조명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묵묵히 짐을 나르고 서로를 다독이며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큰언니는 여전히 강남에서 부지런히 살아가고 나는 대구 황금동에서 이웃들과 온기를 나누며 막내는 자신의 사업체에서 수많은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장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시골집에 모여 아버지가 가꾸신 상추의 쌈을 싸먹으며 말합니다. 우리 야간고 안 가길 참 잘했다. 그지? 아니지 언니. 야간고 가라고 등 떠밀리던 그 시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독해지고 강해진 거야. 우리는 하하호호 웃음을 터뜨립니다.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평상에서 낮잠을 청하십니다. 굽은 나무들이 만드는 시원한 그늘 아래서 말이죠. 사랑은 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하지만 때로는 거꾸로 치솟아 부모의 마른 가슴을 적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굽은 나무는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나무들이 모여 이루는 숲은 그 어떤 폭풍 후에도 영원히 푸를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지금 조금 굽어 있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 굽은 자국이 바로 당신이 세상을 견뎌낸 가장 아름다운 증거이며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그늘이 될 테니까요. 굽은 나무가 결국 선산을 지킵니다. 구독과 좋아요.